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에 어제 전해드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정무수석 외에 현기환, 안종범 전 수석 등도 포함되면서 사면의 의미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에는 야권이 계파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비명계는 환영 일색인 반면 친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당권 경쟁 중인 김두관 후보와 박지원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도 당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선 이재명 체제 균열을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6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비명계 쪽에선 이 전 대표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친명계에선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며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더라도 올해 말까진 독일에 남아 공부를 마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귀국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번 사면 복권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입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에 알려진 사면 복권 대상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을 정리할 때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좀 조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된 데 대해서요, 여권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김 전 지사 복권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쯤 뒤 당 공보실을 통해 당의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신중히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곽 대변인도 자신의 협치 발언은 개인 입장이었다며 수습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된 걸 놓고 야당에서 술렁이는 건 알겠습니다. 계파별로 좀 엇갈리는데 왜 여당이 이렇죠? 사실 정치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법부가 확정한 형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예외를 두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결사 반대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지지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왜 야권 인사까지 복권시켜주냐 이런 겁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김 전 지사를 복권까지 해주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법무부 명단대로 사면 복권을 결정한다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보단 사면 복권 대상 대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점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풀고 보수 통합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몇몇 인사들의 경우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정치인들이 이미 사면 조치를 받았다는 점 등 형평성 문제가 고려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도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야권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야권 분열 카드로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만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 어떤 쪽에 방점이 찍혀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면 복권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금융투자소비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여권 공세에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한 걸 거론하며 즉각 발의하라고 공세를 펼친 겁니다. 여당 내 분열을 노린 걸로 보이는데 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 대상을 더 넓힌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다른 대안이든 토론하자는 겁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산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한 대표가 연일 금투세와 관련해 토론하자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역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더욱 개혁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한 대표가 자신의 제3자 특검법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더 독해진 특검법을 들고 나온 만큼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행중의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제안하는 건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당 일각에선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 의원 간 사정 공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는 특검안을 역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공영방송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여야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놓고 고성과 설전만 주고받았습니다. 애꿎은 직원들은 답도 못하는 질문을 받고 쩔쩔맸는데 이런 식의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방위 증인석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건강을 이유로,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석 요구 과정에서 법적 요건이 미흡했다며 출석을 거부했는데 증인 29명 중 16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쓴 이유가 터무니없습니다. 갑질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저는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추천 박문진 이사가 제기한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오는 26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만큼 오는 14일과 21일 예정된 청문회도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가처분 결정이 일단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탄핵 소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불법이라는 야당 주장과 정치 쟁점화만 노린다는 여당 주장이 맞서면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고 싶으십니까? 청문회는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야당은 14일과 21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청문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러다가는 북한이 우리 군의 무기, 방어 체계를 다 알고 허점을 파고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북한이 최근 국내 중소방산업체들을 줄줄이 해킹해 우리 군의 정찰기 핵심 정보 등을 빼간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해킹에는 북한 정찰총국사나 해킹 조직 세 곳이 모두 동원된 걸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 정찰기들이 편대를 이뤄 공중 감시 정찰에 나섭니다.
20년 동안 대북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두 정찰기입니다. 우리 영공과 영해를 청을통같이 감시하며 그 어떤 적의 도발도 사전에 감지해 경찰이 백두와 금강정찰기 매뉴얼 제작 방산업체의 해킹 피해를 인지한 건 지난 6월입니다. 매뉴얼에는 정찰기의 도면과 구조, 재원 등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 북한에 넘어가면 정찰 자산이 치명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 업체 외에도 6곳의 방산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이번 공격엔 북한의 주요 해킹 조직 3곳이 모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엔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주로 공략하는 라자루스와 군과 방산업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안다리엘, 국가기관과 정치인 정보를 수집하는 김스키란 해킹 조직이 있는데 이번 공격에 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내부 업무용 컴퓨터망을 나눠놓는 망분리가 안 된 중소업체만 노렸습니다. 자료들에 대한 취급이나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은 취약해요. 망분리하고 별도의 보안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수사당국은 망분리가 어렵다면 외부 IP 접근이라도 차단해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어제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인천 교동도 앞 갯벌을 걸어서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해상을 통한 탈북을 시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중 간 국경이 봉쇄되면서 가장 빈번했던 탈북 루트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윤동빈 기자가 한 탈북 브로커로부터 달라진 탈북 루트를 취재했습니다. 저 강에 밤만 건너면 무조건 피버보이기 반영자. 1990년대 고난의 행군부터 2010년대까지 주요 탈북 루트였던 압록강.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주고 중국에 들어간 뒤 공안을 매수해 육로로 동남아 국가까지 넘어가는 탈북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탈북 브로커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북중 국경 봉쇄 조치 이후 탈북 비용이 1억 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정식적으로 3천만 달러 한 사람 넘기는데 상백에서부터 신양까지 그 구간을 오는 데만 또 2,500을 달라 합니다. 7천에서 1억까지 정말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고도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최근 4년간 북한은 북중 국경지대 48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새 철조망을 설치했는데 올해 초엔 압록강 인근에 지뢰까지 매설했습니다. 휴전선 인근에도 높이 5m의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사실상 육로가 봉쇄된 겁니다. 그들이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국경에 접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처럼 분기선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상을 이용한다든가. 코로나 사태 이후 전체 탈북민 수는 5분의 1로 줄어든 반면 해상 탈북민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전기차 화재 소식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기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천 청라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 당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화재 신호가 감지된 뒤 관리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곽승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정부가 내놓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오전 6시 9분. 지하주차장에 있던 흰색 전기 차량이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이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이 아파트 방제실의 화재 수신기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해보니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리 직원이 스프링클러 밸브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누러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기 버튼이 누러진 거를. 5분 후인 6시 14분.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이미 소방 전기 배선이 불에 타 신호가 더는 전달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 몰라요. 저희도 다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불길이 8시간 만에야 잡히면서 지하주차장 일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끌 수 있는 사람이면 아파트 직원뿐이 없잖아. 소방당국은 아파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를 파악해 소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전율이 90%를 넘는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듯 이 과충전 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건데요. 이낙원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충남 금산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완충 이후 1시간 넘게 충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충전이 지목되면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배터리 잔량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면 충전 제한 인증서도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100%까지 충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충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개정해 아파트별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완충 전기차 출입 제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위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이나 이런 거를 우려하는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 데다 주행거리 감소 등을 이유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장비 차량 2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선로 주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선로에 노란색 철제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중이던 장비 차량 일부가 옆 선로를 지나던 점검 차량과 부딪혀 부서진 겁니다. 전동차 위 작업대가 달린 장비 차량엔 작업자 3명이 절연 구조물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바로 옆 선로를 지나가던 다른 장비 차량과 충돌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높이가 한 5~6m 되는 바스켓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타고 계셨고 그 반대 다른 선로에서 또 다른 선로 작업하던 점검차가 들이받아서 이 사고로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인 작업자 2명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로역 선로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찰과 한국철도공사 측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사고 여파로 출근 시간 이전인 오전 5시 40분까지 지하철 1호선과 고속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됐고 구로역 일부 승강장은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했죠. 그래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2022년 3월 대전 차량사업소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벌써 5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변 선로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열린 차만 골라 물건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경비원 신고로 덜미가 잡힌 건데요. 뭐가 수상했었던 걸까요? 조윤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반바지를 입은 남성 뒤로 목욕 가운을 걸친 남성 2명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걸어 내려갑니다. 주차된 차량 문고리를 당기더니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 내부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4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성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빈차 털이를 하던 10대 3명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5분 새 차량 3대를 뒤진 일당은 갑자기 나타난 경비원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10대 3명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을 골라 문이 열렸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절도 행각을 CCTV로 지켜보던 아파트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텔 가운을 입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기도 했었고 돌아다니면서 셋이서 뭉쳐다니면서 차를 하나씩 보면서 다니길래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출입구를 가로막은 경비원이 일당 중 1명을 붙잡았고 차량 사이에 숨어있던 나머지 2명도 출동한 경찰관의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또래 친구 사이인 이들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로 여행을 왔다가 경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1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뒤 후보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 발표됐을 뿐 실현까지는 좋게 10년 이상은 걸릴 일인데도 이 후보 지역 중개업소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강남역과 불과 5km 떨어져 있는 서울 내곡동입니다. 1971년부터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53년간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그린벨트 아니라 집대로 못 짓게. 여름 춥고 내려면 덥고 그래 그걸 버티고 사는 거지 뭐.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지규모가 커지면 폐쇄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인근 단지들도 또 혜택을 보는 거다. 지역 정치까지는 그걸 뚫겠죠. 다른 후보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수서 차량기지 인근, 송파구 방이동, 김포공항 일대 등인데 곳곳이 들썩이는 겁니다. 이쪽은 아니지만 따따블로 오늘 때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수도권 비아파트 범위를 면적 85제곱미터에 공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그린벨트 인근에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전화가 한 달에 2건 온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하루에 1건 오는 거죠. 하지만 주민 반발이나 난개발 우려 등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데다 주변 지역 보상을 노리고 투기와 난개발이 성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 공개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죠. 집값 안정화를 통해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설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고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둔촌동에 짓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최대 20년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 300가구를 공급하는데 경쟁률이 60대 1에 달했습니다. 집 때문에도 그렇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출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런 혜택이 생기면 저출산이 해결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폭발적 반응에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라왔고요. 또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투기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한 플랜 B도 언급했습니다. 이미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으로 지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고가가 출현했다 하면 어느 지역이다 이런 건 이미 공지의 사실이고요.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양재동 송동마을과 내곡동 탑성마을 등 이미 전원주택이 들어선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착공 8년 만에 개통돼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남양주에서 잠실까지 27분이면 도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리와 남양주 시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노도희 기자입니다. 플랫폼에 수십 명의 시민들이 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운행되는 별내선 구간의 열차를 시승하기 위해서입니다. 6칸으로 연결된 새 열차가 도착하자 시민들은 넓고 쾌적한 객차에 오릅니다. 신문을 보고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휴가 가려다가 그냥 이쪽으로 왔어요. 서울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8호선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구리역을 거쳐 남양주 별내역까지 6개 역을 거치는데 새 열차 2대가 추가 투입돼 운행됩니다. 이곳 별내역에서 잠실역으로 출근하려면 기존에는 버스를 2번 타면 50분가량 걸렸지만 지금은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갈 수 있어서 출퇴근도 사람들한테 더 편할 것 같아요.
월 6만 원대로 한 달 동안 지하철과 버스까지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출근하시는 우리 경기 북동부 주민들 3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하게 돼서 약속을 지키게 돼서 기쁩니다. 별내역에서 모란 방향은 내일 오전 5시 32분, 암사에서 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부터 첫 운행을 시작하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4에서 5분, 평상시에는 8분 간격으로 열차가 다닙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무료 급식소에는 고령 취약계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에서 5시간 이상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온열 질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5시 30분부터 무료 급식소 앞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복지시설이 무료로 제공하는 300인분의 점심 식사를 먹기 위해 일찌감치 나선 겁니다. 5시 반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도 나가지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 오전 7시 번호표를 받아든 고령자의 얼굴에 안도감도 잠시. 식사가 시작되는 오전 11시 30분까지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현재 기온이 33도로 무더운데요. 아스팔트 바닥에 열기까지 더해져 어르신들이 오래 서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밥 한 끼 점심 먹고 가는 거에만 집착하지. 내가 이 뼈끝에 있다가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은 안 해. 인근 급식소에선 9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배식 받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일손이 봉사자가 부족해서. 폭염 속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고령자를 위해 서울시가 생수 400병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 인원에 비해 충분치 않습니다. 폭염 경보나 특보일 때 이제 매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400개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령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인근 무료급식소로 수요를 분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 치료제 수요가 무려 33배 폭등하고 자가검사 키트 가격이 몇 배씩 뛰는 일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약국거리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 환자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동이 났습니다.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재고 떨어졌네. 오늘 들어온댔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도 찾기 힘듭니다. 아직 잘 분석이 안 되는데 거의 나요. 어차피 그 유행을 하니까. 급한 나머지 아예 보건소에 가 치료제를 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 급하니까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수령해 보죠. 제가 직접 서울 종로 5가의 약국 10군데를 돌아봤는데요.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 약국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입원하는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약인데 중환자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는 한 달 새 약 6배 늘고 치료제 사용량은 6월 넷째 주 1,272명분에서 최근 4만 2천 명분으로 무려 33배 폭등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공급량을 7월 들어 100배 이상 늘렸지만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도 가격이 3배씩 뛰는 등 수급 불안을 보이자 정부는 이달 내 500만 개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어제 큰 지진을 겪은 일본은 더 큰 지진에 대한 공포로 가득합니다. 조만간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는 대형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일본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해외 순방까지 취소했습니다.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일본 현지 모습을 황경민 기자가 전해드리고 왜 대지진을 경고하고 나선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도심을 비추는 CCTV 화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어제 규슈 남부를 덮친 규모 7.1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16명이 다쳤습니다. 지진 강도에 비해 피해 규모는 작았지만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찾아올 거란 우려에 일본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 인근에선 규모 5.3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この地震で揺れの強かった地域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また同規模程度の地震が起こ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
거대 지진 주의를 의미하는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가 사상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사재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에서 30년 내에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걸로 보고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内閣総理大臣として念には念を入れ、少なくとも気象庁が地震の備えの再確認等を呼びかけている. 정부는 또 혼란을 키우는 허위 정보 확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난카이 해구는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계속 경고된 곳입니다. 실제 조만간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기자, 난카이 해구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난카이 해구는 일본 시코쿠 남쪽 바다에 위치한 수심 4,000m급의 해저 협곡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본 남서쪽 바다에 필리핀 판이 있고 그 위로 유라시안 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판의 경계에 위치한 난카이 해구는 거대 단층을 품고 있는데 단층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거대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건 78년 전입니다. 그럼 조만간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이내에 규모 8급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0.5%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 정부가 긴장하는 건 언젠가는 발생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1월 지진 발생 확률을 발표하는데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30년 내 발생할 확률은 70에서 80% 정도이고 40년 내 발생할 확률은 90% 수준입니다. 난카이 해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와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진이 날 때가 됐는데 안 나고 있으니까 지진 발생 가능성의 예측치를 높이면서 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발생하면 피해 예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도쿄 동북부 이바라키현에서 일본 열도 서남쪽 오키나와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난카이 해구는 크게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이 세 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세 곳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이 경우 추산되는 경제적 피해는 일본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2,044조 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액의 11배가 넘습니다. 만약 대지진이 발생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쓰나미인데 쓰나미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최대 34m, 아파트 11층 높이에 달하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내각부는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실 건물 240만 채, 이재민은 9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궁금한 건 한반도에도 영향이 미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일본 열도 뒤쪽에 놓여 있어서 쓰나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해구는 우리 남해에서 약 400km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강력한 충격파가 한반도 지진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 부산, 울산, 창원, 마산 이런 지역에는 지진동이 매우 크게 관측이 될 거고요. 한반도 지각 내 응력 교란 현상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지진의 시기가 앞당겨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동해안에는 우리 원전의 80%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편의점 수가 5만여 개를 넘어서면서 편의점 간 경쟁이 심해져서 점주들의 아우성이 큰데요. 지난해 편의점 사업에 새롭게 진출한 국내 한 대기업이 기존 편의점 바로 옆에 직영 매장을 열어서 논란입니다. 주재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10년째 운영 중인 편의점 코앞에 지난 1월 이랜드가 직영하는 편의점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일 매출이 50에서 6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300에서 400 남는 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기존 편의점에서 성인 남성 발걸음으로 단 18걸음 만에 신생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랜드는 서울 다른 지역에도 기존에 있던 편의점 바로 옆에 직영점을 열었는데 기존 편의점은 9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특화된 매장을 내보기 위해서 상품 배치라든가 상품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편의점 옆에 바로 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편의점 업계는 지난 2018년 상생하자는 의미로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했지만 이랜드 리테일은 아직 규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규약에 가입한 업체들은 다를까? GS 리테일은 기존 편의점과 같은 상가 건물 안에 자사 편의점을 개점해 심의위에서 규약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불복한 채 3개월째 해당 점포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본 한 30%는 그냥 빠졌어요. 그냥 나는 포기했어요. 법으로 하라는데 뭐. 심의기관인 편의점 산업협회는 규약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여름엔 옷이 얇아지다 보니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해외 직구로 사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식약처가 100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이 발암물질이나 정신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임소인 기자입니다. 역기를 든 여성이 능숙한 자세로 앉았다 다시 일어납니다. 폭염에도 실내 헬스장은 건강과 몸매를 관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옷차림이 좀 짧아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체중 감량이라던가 지방 감소 이런 쪽으로 조금 운동 방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식품을 먹기도 합니다. 프로테인 운동하고 나서 바로 먹고 있고 글루타민이나 아르기닌 같은 영양제도 조금씩 챙겨 먹고 있어요. 이 같은 제품을 온라인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식약처가 성분 검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다이어트 식품 100개 중 42개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식품 가운데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제품은 기형아 출산과 암, 조증과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근육 강화 표방 제품은 구토나 탈모, 가슴과 엉덩이 확대 효과를 선전한 제품은 간질이나 당뇨병의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42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과한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하였고 식약처는 또 해외 직구 전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3개월도 안 남은 미국 대선 판세가 접전인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마음이 급해진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3번의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첫 TV 토론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65분간 기자회견을 자처해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She's not doing any news conference. She's not smart enough to do a news conference. 무능한 해리스 프레임으로 3차 대전까지 거론했습니다. Russia doesn't respect us anymore. China doesn't respect us anymore. North Korea, Kim Jong-un liked me a lot. He doesn't like this group. 해리스는 이달 중 첫 인터뷰를 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경합주를 챙기며 통합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We believe in the collective. We're not falling for these folks who are trying to divide us. 또 다른 유세에선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If you want Donald Trump to win, then say that. Otherwise, I'm speaking.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7곳 지지율은 해리스 50%, 트럼프 48%로 초박빙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격차가 5%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해리스의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트럼프는 3차례의 토론을 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이든과 합의했던 9월 10일 ABC 방송 토론 외에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와 NBC 주간 토론을 추가로 제안한 겁니다. 해리스도 ABC 토론엔 합의했지만 추가 토론에 대해선 논의하게 돼 기쁘다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파리에서 먼저 귀국한 우리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받는 등 세계적 스타가 된 사격 김혜지 선수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10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화제의 인물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가 환한 미소로 꽃다발을 받습니다. 대회 때 무심한 표정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소속팀의 금이 환영한 김 선수는 국민적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약 10분쯤 김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긴장했나 봐요. 119 너무 긴장했어요. 주변 관계자들이 응급 조치를 한 덕에 김 선수는 다행히 금방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김 선수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과로하셔가지고 좀 휴식이 필요하신 상태신 것 같아요. 혈액 검사나 CT 검사에서도 크게 이상 소견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팀 임실군청은 김 선수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린 헬런 켈러를 감싸기만 하는 어머니에게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이 호되게 한마디 합니다. I don't think Helen's worst handicap is deafness and blindness. Olivia, you're so sorry for her. You've kept her like a pet. 암흑에서 벗어나 사회 운동가로 성장한 헬런 켈러가 말했죠. 모든 것에는 경이로움이 있다. 어둠과 침묵마저도. 국내 1위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회사의 공동 창업자 신형진 씨는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마르는 치명적인 병을 앓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돼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며 눈으로만 소통하고 일합니다. 눈을 움직이고 깜빡이는 안구 마우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기묘한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렇게 모은 3천만 원을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6년 동안 호흡 재활을 시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보답입니다. 41살 평생에 처음 나눔이었기에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기쁨이자 성취입니다. 더 큰 감격에 벅차하는 분이 어머니 이원옥 씨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타깝게 보듬어 키우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데리고 나와 정규 학교를 보냈습니다. 서지도 못하는 아들을 업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곤 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교실 문이 열리면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저 문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도 복도에서 치렀죠. 아들이 답을 부르면 받아 적었습니다. 아들은 연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병세가 악화해 9년 만에 졸업한 날, 어머니는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연세대 소프트웨어 응용연구소에 취업했습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분들이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여력이 생길 때마다 연세대와 병원에 내놓은 기부금 20억 원에 이릅니다. 아들이 힘겹게나마 입으로 소통하던 시절 말했습니다. 곱던 어머니는 어느덧 77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모자의 인간 승리가 고맙습니다. 아직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들이 계시기에. 8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어머니의 40년 기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7도로 20일 연속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 시간당 20mm 안팎씩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청주와 부산이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찜통 더위는 광복절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